네, 국제뉴스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죠?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미국 언론 보도했네요. 이제 강추위가 오니까 또 이제 기승을 부리는 걸로 보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입원한 감염자가 심각한 증세를 보인 걸로 그렇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자기 집에서 길에는 그 병들거나 죽은 가금류에 노출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DC가 강조하는 것은 접촉한 가금류가 상업용은 아니다. 그리고 젖소라든가 관련 식품에 노출된 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게 심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바이러스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워낙에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어떤 건가요? 그동안 미국에서 그 젖소하고 일부 가금류,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접촉해서 이제 감염된 사람들한테 검출된 바이러스하고 이게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DC가 추가적인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미국에서는 올 들어서 H5N1 바이러스가 낙농장 몇백 곳에서 확산했죠. 그래서 지난 4월 이후에 61명이 발병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모두 증상이 경미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 간의 전염사례 이건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네. 가장 걱정인데 그렇죠. CDC도 그렇고 아직까지 사람 간 직접 전염은 보고된 게 없다. 네. 그래서 그 H5N1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평가는 이전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도 올 들어서 이 감염자가 전 세계에서 76건 보고가 됐다. 이건 이제 공식 집계입니다. 네. 이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61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그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대다수가 농장 근로자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사람 간 직접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이 H5N1 확산에 대응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올 들어서 미국에서 보고된 그 61건 중에서 34건이 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33건은 젖소를 기르는 낙농장에서 발생했는데 한 건이 지금 감염원이 어딘지가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주지사실에서 이번 조치가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선제적인 조치다. 네. 그래서 그 정확한 아직은 공공위험에 대한 위험이 낮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CDC도 최선의 감염을 막는 방법은 그 감염원의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거다.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월 20일 취임이니까요. 트럼프 2기.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취임 전에 28시계로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의향이 있는 거네요. 지금 요미우리 보도인데요. 네. 그 트럼프가 취임 전에 이시바 총리하고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따라서 일본도 그 1월 중순 그 취임 전에 방미 일정을 지금 담는 거를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일단 요미우리 보도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취임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많은데 네. 트럼프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는 어떤 일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배려기 때문에 여기 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네. 2016년 트럼프가 1기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말하라고 가가지고 골프도 치고 해서 친해졌죠. 그래서 그게 그 후에 미일 관계에 어떤 상당히 어떤 그 유난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좀 이런 그 요청이 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기존에도 추진을 이시바 총리도 해왔는데 뭐 원칙적으로는 취임 전에는 정상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강조해 왔다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그 페루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바로 브라질에서 또 G20 정상회담이 있어서 그때 워싱턴에 가서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방안을 추진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인수위 쪽에서 공식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날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고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이죠. 그 아베 전 총리 부인이
말하고 가지고선 트럼프 그 부부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아마 그때 뭔가 좀 이렇게 좀 교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그 다음 날 마라고에서 손마사요시 손정희 회장하고 공동회견할 때 질문이 나오니까 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약간의 좀 신경의 변화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아베 부인이 뭔가 상당히 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일본, 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공식 취임 전에도 어쩌면 만날 수 있다. 이런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미국의 51번째, 51번째 주라고 얘기하고 뭐 주지사로 아무 농담이라고 하지만 이게 조롱이니까요. 그죠? 네, 네. 네,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 관세 위협, 조롱의 이 관계가 좀 휘청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 CNN이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런 게 지금 뭐 캐나다가 그렇게 직접 이렇게 이제 처음 타켓이 됐는데 네.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를 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이런 나라들도 결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캐나다로만 국한돼서 볼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볼만한 사항들이 많아요. 마음 그러니까 깊이. 지금 뭐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그 관세 공세 관련해서 자기 트루소셜에 그렇게 글을 썼었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로 조동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그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거 놓고 재정 적자 확대하는 문제로다가 총리하고 티격태격하다가 정격 사퇴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또 썼습니다. 트루도 주지사에 의해서 해임돼서 위대한 주 캐나다가 놀랐다. 이렇게 또 계속 아주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 정도면 농담이 아니라 그냥 조롱 대놓고 뭐 하는 수준이 아닌가 글쎄, 이렇게 이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 그 CNN이 이거 관련해서 트럼프가 일기 때 그 캐나다하고 무역 협상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사퇴한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하고 충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기 출범을 앞두고 이 사람이 이제 자진 사퇴하니까 얼씨구나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더해서 트루도가 좀 진보 성향이라 좀 못마땅한데 트루도도 그냥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밀어내는 일석이조를 얻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캐나다 대학 교수도 지금 캐나다가 내년 10월 이전에 총선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 집권 자유당이 2015년에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최근에는 그 보수당한테 엄청나게 지지율이 밀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네. 20% 포인트 가량 밀리기 때문에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 교수 얘기는 트럼프 재집권이 캐나다 정권 교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캐나다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이제 우리나라가 거명이 됐다는 거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독일, 프랑스 지금 전부 뭐 내각 불신임 그래서 뭐 정치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네네. 계엄 사태 이거 관련해서 탄핵 정국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주요 동맹국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조금 이런 내정 간섭적인 이런 압박을 관세와 관련해서 더 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CNN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국도 지금 보수당 이제 밀려나고 이제 노동당 정부인데 이것도 조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기 때문에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더했습니다. 영국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캐나다 총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캐나다 차기 총리로 이제 보수당 대표가 유력시 되는데 이런 이 사람을 포함해서 주요국의 우익 지도자들을 조금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적 성격의 공세를 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캐나다 대학 교수가 트럼프 2기는 1기 때와 완전히 다를 거다. 그래서 캐나다도 이런 내정 관련된 어떤 트럼프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다. 그런데 CNN은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전국이 불안하는 점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면서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상기를 했고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겁니까? 네, 오늘 네. 새벽에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는데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임기 마지막 몇 주 안에 한국과 고위급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우리가 지지했고 어려운 시기를 관리하는 한국에도 신뢰를 표명해 왔다. 그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다고요. 몇십 년 동안 뭐 한국 네.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고 또 주미대사도 역임을 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한국 내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서 어떤 한미 간의 관여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덧붙이기를요. 이게 네. 조금 주목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 당국뿐만 아니고 다른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 채널도 열어놓고 있다. 여기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글쎄요, 만한 말일까요? 뭐 다른 관련 당사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체제 외에 뭐 야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 쪽하고도 동시에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와 어쨌든 미국과 한국, 우리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를 한다. 물론 뭐 중요한 일일 텐데 사실 다른 나라의 흐름을 보면 지금 트럼프 2기와 어떻게든 좀 그렇죠. 접촉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좀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긴 합니다. 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가치 외교에 환호하느라 한국 내정에 쌓여온 문제 징후들을 간과했다. 이런 외신 분석이 제기된다고 하는데 로이터 분석이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로이터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서방이 북한, 중국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표방한 그 윤 대통령의 그 이른바 가치 외교에 환호를 하는 와중에 한국 내정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온 것을 간과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쪽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 로이터 분석은 네. 자칫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협화음에 대해서 관심을 좀 줄여온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지 그 결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해가지고 이런 한국 파트너들의 뒤통수를 때린 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이른바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이란 국정 기조를 내세웠는데 그걸 이제 서방이 환호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결국에는 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지 문제를 좀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뭐 친북이라든가 반국가 세력 이렇게 닥치를 붙이고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것 같은 이제 고시대의 강권 통치를 의지하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해봤다고 하면서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그 한국 전문가를 인용해서 윤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정책, 그다음에 서방의 대러시아 압박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구시대적인 발언이나 강압적인 성향이 좀 간과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나오는 뭐 분석들도 있습니까? 관련된 얘기? 여기 대해서 미국 네. 싱크탱크 시카고 글로벌 어페어스 카운슬 한국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미국의 중요한 거는 미국 안보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에 한국 내치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야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됐을 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헨리 해거드 이 사람은 이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냈는데 어제 주한 미국 상의가 수석 선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로이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느냐? 그러면서 한국민 대다수도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던 윤 대통령을 어이없어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이제 공급이 되었잖아요. 러시아 천연가스. 네. 이게 연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지금 커졌는데 좀 계약 연장 이런 부분을 수혜국한테 압박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그 그러네요. 러시아 가스프롬 그 천연가스가 네.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관을 통해서 계속 유럽으로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네. 전쟁 와중에도 그 계약을 한 두어 번 이제 1년 단위로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말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지금 뭐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뭐 연장 안 한다 이런 쪽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틈에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여기가 이제 이 가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이거 그냥 되면 올겨울에 우리 또 큰일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해서 계약 연장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로이터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연말이면 정말 이제 며칠 안 지금이잖아요. 남았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뭐 접촉이 있었는데 뭐 지금 유럽연합도 그 계약 안 한다, 관심 없다. 그래서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발언이 조금 뭔가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유럽연합이 요청을 하면은 협상을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슬그머니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집행위원회는 계약 중단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라서 계약이 종료가 돼도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 좀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데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중유럽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에 있기 때문에 액화 천연가스로 대체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살려면 독일을 통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유럽연합이 그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가스 계약을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내부적으로 좀 티격태격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금 네. 보니까 푸틴이 어제 이제 매년 하는 그 대국민 담화견 네. 회견을 한 4시간 30분 정도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 가스 공급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년째 이어져온 계약이 재연장되느냐 이렇게 미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슬그머니 또 남탓을 했습니다. 네. 젤렌스키도 회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거고요. 젤렌스키는 네. 어제 브뤼셀 그 EU 정상회의 참석하고 나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계약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여지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제3국이 우리를 통해서 가스를 공급받고 이제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러시아에다 주지 않는다면은 재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대체 가스가 뭐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스 세탁, 러시아 가스를 딴 걸로다가 슬그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양쪽이 지금으로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여지를 남겨두기도 하고. 푸틴은 계속 네. 팔고 싶은 입장이고요. 네. 젤렌스키도 뭐 안 한다 하면서도 한번 보자 하는 식의 약간의 뭐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회견에서 이제 젤렌스키가 푸틴을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또 했네요. 그 푸틴이 회견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뭐 러시아가 버틸 거다. 그다음에 뭐 인플레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인플레 말씀드렸는데 인플레가 심각하다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하고 연착륙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올해 3.9%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했냐면요. 극초음속 미사일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미사일 결투하자. 뭔가 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어디를 쏘겠다. 너희가 막아봐라. 못 막는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젤렌스키가 저 사람은 살인마다. 제정신이 아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한테 우리 편에 서달라.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또 호소도 했습니다. 또 푸틴은 트럼프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기자들이 뭐 집중적으로 네.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 MBC 기자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만날 준비돼 있다. 대화한 지 4년이 넘었는데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타협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미국 기자가 다시 물어보니까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가 협상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트럼프하고 만나면은 얘기할 게 참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살짝 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뭐 관세 전쟁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첨단 산업도 그렇고 분쟁과 전쟁이라는 표현을까지 쓰는 부분이 참 많죠. 그런데 이번에는 흑연 전쟁 조짐이라고요. 어떤 얘기죠? 지금 보니까 그 미국 흑연 생산업계가 네. 그 자기네 대변 단체를 통해 가지고 미국 상무부하고 국제무역위원회에 지금 보면은 그 중국에서 수입돼서 들어오는 흑연의 관세가 25%가 붙는데 그거를 최대 920%로 높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원서에서도 뭐 920% 반덤핑 관세 부과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보면 네. 그 전문가들 얘기는요. 네. 흑연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서 들어가는 비용에서 한 10%를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흑연 가격이 이렇게 900%가량 오르면은 당장 그 배터리 생산 제조비가 2배 이상 늘어난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 흑연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흑연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산이 되는데 천연 흑연을 채굴하거나 아니면은 가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모두가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이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을 좀 공언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서는 흑연 관세까지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 생산가까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전기차 가격이 비용도 더, 올라갈 그렇죠. 수밖에. 이건 또 네.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들어가는 거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자전 가뜩이나 지금 뭐 관세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 네. 트럼프 이기에 지금 그야말로 한번 맞붙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연 전쟁까지 가세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 1기 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테슬라가 그 중국산 흑연이 들어간 그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제 이번에는 그 머스크가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흑연 전쟁 발생할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암호화폐 얘기도 좀 해볼까요? 사실 미국 이 전략적 비축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FOMC 파월 기자회견에서는 이 질문이 나왔는데 뭐 법적으로도 마련이 안 돼 있고 선을 좀 긋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가 그 전략 비축력처럼 그 비트코인을 이제 네. 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모으자 뭐 이런 이제 그런 개연성도 몇 번 시작을 했는데 이런 네. 가운데 그 비트와이즈 자산운용 CIO가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 당국이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비축을 하면은 지금 한 10만 달러 네. 이제 그거 썼는데 50만 달러까지 올 수 있다고 자기 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당국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하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나라들도 뒤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20만 달러가 돼도 아마 품귀될 거다. 그러니까 뭐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가격을 본 거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네. 미국이 이렇게 비축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면은 이 ETF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데서 계속 지금 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 수요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공급이 비트코인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격이 자기가 볼 때는 이런 그 배제를 해도 한 2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뭐 높진 않아도 어쨌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 될 수 한 있다. 50% 미만이지만 제로도 아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해도 자기는 놀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시다시피 트럼프도 미국의 주도권, 중국의 주도권을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지금 비트코인이 좀 살짝 빠졌죠. 네. 빠졌는데 그러다가 또 반등을 하는 흐름도 보여주는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의 언급으로도 좀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